다음은 일반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 청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에서는 그 가점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물론 가점제, 추첨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점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세 항목으로 해서 84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뒤에 나와 있지만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이 모두 이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 청약 신청자하고 배우자만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나 비속은 무주택이면 되고요. 무주택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직계 존비속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세대원에서 중요한 거는 이 청약 제도는 다른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 중에서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에서는. 우리가 그 세금에서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따질 때, 취득세를 따질 때는 주민등록상 들어있는 형제 자매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고려가 되는데 청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제 자매는 고려가 되지 않고요. 기타 뭐 동거인 다 의미 없고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관련해서는 이제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3년 이상 등재가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 계산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3년간 계속해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조부모님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또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상관이 없고요. 배우자가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주말 부부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때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꼭 세대주여야 됩니다. 청약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주여야만 직계 존속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부양가족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주택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도 같이 직계 존속 배우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을 받지 않지만 무주택으로는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는 모두 인정이 됩니다. 자, 사실혼 배우자 인정이 안 되죠. 결혼 예정이다 인정이 안 되고요. 법률상 배우자는 주민등록상에 분리가 되어 있건 말건 무조건 다 인정이 되고요. 외국인,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확인이 되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자녀는 만 30세가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만 30세 미만이면 모집공고일 현재 등재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가 되어 있을 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결혼을 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서 현재는 배우자가 없는 자녀다. 그렇더라도 한 번 결혼을 했으면 미혼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도 외국 국적이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됩니다. 내국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한 자녀, 입양할 자녀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당연히 등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태아는 인정이 안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미성년 자녀나 영유아 자녀로 인정이 되지만 가점제와 그 이외의 그 유형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인 기간인 2년간만 인정이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점제 배점표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배점 기준이 나와 있죠. 요거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모집 공고 다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할 때에 이 청약을 모르는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로 계산을 해야 되는 줄 아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 30세부터 계산을 합니다. 또는 결혼을 그 이전에 했으면 혼인신고일, 그 둘 중에 빠른 날짜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점제 같은 경우에 면적별, 지역별로 좀 배분이 다릅니다. 자, 보시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하고 투기과열지구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다 가점제, 85제곱미터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입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는 75% 가점제, 초과는 30% 가점제, 기타 지역은 40% 그리고 8호 초과는 100%다 추첨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 점수가 없죠. 그래서 확률이 낮다 보니까 주택이 있는 분들은 추첨제로 청약을 많이 하시죠, 요즘에. 그래서 추첨제에서도 경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예비 입주자죠. 예비 입주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그냥 40% 정도였는데 더 늘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500%, 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는 300%, 기타 지방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40% 이상인데 일반 공급처럼 비슷하게 뽑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택 당첨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는 2년입니다. 2년간 거주를 해야 해당 지역으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기타 지역들은 1년, 그리고 그 이외에 6개월이나 3개월인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해당 도시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집공고문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보시면 뭐 1년인 지역도 많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주의 우선 공급에 있어서 해외 체류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해외에 뭐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여행이 아니라 뭐 발령을 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도 그럴 수 있고 세대원도 그럴 수가 있죠. 일단 먼저 청약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느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느냐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일단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90일 미만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해외에 거주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 거주한 걸로 봐줍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했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했다 그러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 거주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일 당일날 해외에 거주 중이다. 그렇더라도 90일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잠시 나간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으로 청약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90일 이상 또는 90일 초과 또는 이제 연간 183일을 초과했을 때, 그랬을 땐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세대원의 경우에는 연간 183일은 고려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했느냐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자와 부양가족인 세대원은 좀 기준이 다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국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걸로 보고 입국일은 해외에 거주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모집공고 당일날 출국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국내에 거주한 겁니다. 모집공고 당일날 들어왔다. 해외에서 입국을 했다. 그분은 해외에 거주한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출국을 했다가 입국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국내에 거주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라는 규정이 2020년에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외에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생업 사정으로. 그럴 때 가족이 다 나간 경우가 아니고 혼자 나간 경우죠. 그래서 세대주인 가장이 혼자 단신부임을 해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전부 다 국내에 있는 경우죠. 그럴 때는 이 주택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거주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 세대 자체의 어떤 거주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예외 사항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생업 사정으로 단신 부임을 한 경우,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한 걸로 봐서 이 91, 183이라고 상관없이 해당 지역으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단신 부임이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같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신 부임의 경우만 인정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우선 공급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 설명을 드리면, 자,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있죠. 하남시에도 있죠. 미사지구 같이 이런 있습니다. 뭐 위례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기준은 면적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위례 신도시나 뭐 미사 신도시가 하남시 주민한테만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많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탄 신도시나 뭐 여러 가지 신도시들, 지금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만 100%다 우선권을 주기는 너무 규모가 크죠. 그래서 수도권은 지역 배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50% 우선 공급을 하고 기타 지역에 50%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해당 시에 30%, 기타 경기도에 20%, 기타 지역에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 강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거주자가 30%의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경기 지역이 20%,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지역이 50%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우선 공급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남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30%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30%는 하남시 거주자로만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떨어지신 분들은 기타 경기도 20% 할 때 또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경기도 거주자랑 같이 20%에서 또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떨어지면 그 떨어지신 분을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지역이신 분들 합쳐서 50%의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남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100%의 기회가 있는 거고요. 다른 경기도 거주자는 70%, 서울, 인천 거주자는 50%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추첨제는 말 그대로 운이 좋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추첨 형식이었는데 이것도 무주택자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까지. 그러니까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도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는 무주택자한테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중에서 떨어진 사람, 그리고 1주택자 중에서 처분 조건 동의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주택에 당첨이 되면 팔고 이사를 오겠다. 나는 실수요자다.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물량이 있다. 그럴 때는 처분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1주택자, 나는 당첨이 돼도 내 집 안 팔 거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1주택자는 기회가 적은 거죠. 당첨 기회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케이스를 보시면 자, 추첨대 대상이 100세대인 주택 평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75세대는 우선 공급이죠. 그래서
무주택자가 90명이 청약을 했다. 그럼 그 90명 중에서 75명이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무주택자 15명, 그리고 처분조건 1주택자 30명, 이 합친 45명 중에서 25세대의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30명은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당첨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자, 똑같이 75세대 우선공급에서는 무주택자 80명 중에 75명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25세대에 대해서는 낙첨 무주택자 5명, 그리고 처분조건 1주택자 10명, 합쳐서 15명은 무조건 당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세대에 대해서 처분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1주택자 60명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당첨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추첨제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분 조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처분 조건은 1주택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2주택자인데 다 팔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권은 안 됩니다. 기존에 준공된 주택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당첨이 된 분양권이 있는데 이거 당첨되면 분양권 처분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약 신청자 본인 소유주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대원 소유주택, 그러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겠고 직계 존비 속의 소유주택 같은 경우에도 처분 조건으로 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약을 해놓고 나중에 처분하지 않으면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가 되고 계약도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을 보시면, 자,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은 2년 이상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조건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그리고 주택 소유는 상관이 없고요. 세대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세대원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2순위의 경우에도 통장 예치금은 충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2순위인 거는 뭐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있거나 규제 지역에서 또는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다. 그럴 경우에 이제 2순위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이죠. 세대에 대해서 잠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형제, 자매나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까지 세대원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부양가족은 결혼한 자녀는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자, 직계 존속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다 포함이 되지만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재혼을 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계부나 계모는 나의 직계 존속이 아니죠. 그래서 세대 구성원이 아니고 부양가족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 그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이제 특별공급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상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한테 등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한테 등재되어 있으면 되고, 자, 일반공급 가점제는 당연히 3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한테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노부모 부양자 직계 특별공급에서 피부양자인 직계존속은 신청자 3년 이상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돼요.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한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피부양자인 직계존속은 신청자한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태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자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떤 출산 장려라는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있어서 미성년 자녀수 또는 영유아 자녀수로는 포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는 일단 무조건 인정이 된다는 거,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직계 비속도 나이에 따라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서 왼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윗줄 왼쪽에 보시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있죠. 같이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 2명, 부양가족 3명이 인정이 되죠.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직계 존속 부모가 있고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는데 본인이 세대주죠. 그러니까 직계 존속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배우자가 이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세대주죠. 유주택이죠. 유주택이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다 부양가족에서 빠지기 때문에 부모 그리고 배우자 자녀 2명에서 5명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윗줄에 오른쪽 끝에 네 번째 보시면 직계 존속이 세대주죠. 그러니까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직계 존속이 부양가족이 인정이 되는데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인정이 안 되고 배우자와 자녀 2명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이죠. 자, 아래줄 제일 왼쪽을 보시면 본인 배우자 있고 자녀 2명 있죠. 그런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 배우자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2명, 3명이 되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녀 2명이 주민등록이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자녀도 인정이 안 됩니다.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 어느 한쪽에라도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세대주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인정이 돼서 부모와 배우자 총 3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이죠. 그래서 직계 존속 2명이 인정이 되고 자녀 2명 인정이 되고 배우자까지 인정이 되는데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이제 그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분리세대인데 세대주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다 인정이 되죠. 그래서 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 그래서 7명이 다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부양가족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혼과 재혼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럴 때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약 신청자하고 배우자가 모두 기존에 초혼이 아니고 재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 C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에라도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혼자녀, 청약 신청자의 전혼자녀 또는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청약 신청자의 전혼자녀 A는 본인의 자녀죠. 그래서 그 A는 본인의 주민등록상에 있어도 인정이 되고 부양가족으로 재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있어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인 B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의 자녀는 아니죠. 그래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재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에만 있다. 그렇다면 청약 신청자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차이가 있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주택 기간이죠.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처분을 했을 때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흔히 말하는 등기부 등본의 접수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그 등기부 등본의 접수일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의 날짜가 처리일이 같은데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일.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지금은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계약 체결일, 그러니까 본인 체결일 기준이 아니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일이 보통 3일, 뭐 길게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뭐 열흘도 되는데 그럴 때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전매하거나 또는 뭐 증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분양권을 전매를 했다. 그랬을 때는 매매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뭐 증여 기준일 지자체에 가서 검인을 받게 되는데 그 검인일이 아니라 사업 주체에서 처리한 날짜, 예, 그렇죠? 그 날짜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 제도가 2018년 12월 11일 날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계약했던 그 분양권은 그냥 계속 무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이후에 계약한 것만 주택으로 되는 건데요. 그 이전에 계약을 했던 거라도 계약을 했던 주택을 전매를 받은 사람, 매수인이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제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증여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인 경우에도 세대원일 때는 이제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세대원이 아닐 때는 증여는 상관이 없어서 증여받은 사람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만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한테 인정을 했을 때는 A가 그대로 이제 주택을 있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증여한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미분양 주택. 자, 그 주택 소유 예외로 인정이 되는 미분양 주택이 있는데요. 지금 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자, 청약이 미달이 났을 때, 경쟁이 발생이 됐을 때는 미계약분도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줍줍이 아니고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미달이 났을 때 100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50세대 요거는 이제 해당 주택 타입별로입니다. 전체 단지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달이 났을 때는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을 계약을 한 사람은 다 무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또 유주택으로,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53조에서 10가지의 예외사항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상속주택. 상속을 받았는데 단독 상속이 아니고 지분 상속. 보통 이제 사망을 하면 배우자와 직계 자녀들한테 이제 지분 비율이 있죠. 그 지분 비율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일단은 무주택으로, 그 주택 하나만 있을 때는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 사업주체에서 소명하라고 올 겁니다. 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무주택으로 했느냐라고 소명 요청이 오면 그때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공동상속인인 세대원한테 넘길 때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 또는 세대원이 아닌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 거고요. 단독 상속은 그냥 바로 유주택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보시면 흔히 말하는 이제 농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해행정구역. 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뭐죠? 흔히 말하는 이제 시골이겠죠. 이건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제에 따른 부분인데 도시지역 안에는 보통 주거지역, 뭐 공업지역, 상업지역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도지역상으로 뭐 농림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잘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면해행정구역. 자, 우리가 보통 도시에는 구가 있죠. 구가 있고 동이 있고 한데 지방에는 이제 군 지역에는 보통 구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읍, 면, 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안 되고 읍지역도 안 되고요. 면지역, 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면지역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충족이 되는 지역이면서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자, 20년이 지나야 되고 단독주택이어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안 되고요.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치고는 상당히 소규모인 거죠. 단독주택인 경우에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럴 때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인정이 안 되고요. 이사를 가야 되죠. 이사를 갔을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자, 부모님이 이 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부모님이 거주했던 거를 인정을 해서 부모님이 거주했었고 나는 지금 다른 데에 있으니까 거주하다 이주한 걸로 봐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이 조건을 충족을 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했는데 아직 분양이 안 돼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개인주택사업자는 일단 개인으로 이게 본인 소유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개인 사업자가 이것도 마찬가지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이제 근로자 숙소를 제공을 하려고 취득을 했다. 그러면 또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증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용 면적 기준으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또는 분양권 이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죠. 다 하나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있을 때는 2주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데 이때 주택을 소유할 때는 자,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노부모 부양 특별금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 꼭 하나가 아니라 다주택이어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부양가족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무주택으로는 봐준다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자,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가이거나 멸실이 돼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증명을 하면 무주택으로 봐주는 거고요. 8번은 자, 무허가 건물. 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이 충족을 하면 뭐냐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또는 2층 이하의 건물일 때 그럴 때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원을 제출하면 또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이제 소형 저가주택. 이거는 소형이어야 되고 저가여야 되겠죠.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이 전용 면적이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8천만 원이 넘지 않은 경우 이때는 한 채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자, 민영주택의 가점제가 적용되는 그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자, 청약이 미달이 돼서 선착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분양권은 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매수자는 아니고요. 자, 무주택 기간 계산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인데 둘 중에서 빠른 날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그러면 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만 30세 혼인신고일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중에 늦은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29에 무주택이 됐지만 그때부터가 아니고 만 30세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청약 신청자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자, 배우자까지 참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배우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혼인신고일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 그러면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그냥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그러면 청약 신청자하고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 된 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기간이 10년일지 몰라도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이전 이후에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요즘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나 이런 세금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 있어서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주택이면 흔히 말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면 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청약에서는 좀 다르죠. 오피스텔은 원래의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용한다고 보통 간주하는 전입신고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청약에서 주택으로 봐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명의인 경우 보시면 자 지분으로 갖고 있더라도 그 주택 한 채로 봅니다. 그래서 A주택 50%, B주택 40% 지분을 갖고 있으면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주택은 하나인데 실제 하나인데 세대원들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부부가 50% 공동명의를 갖고 있다. 그럼 실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1주택인 거죠. 그리고 상속으로 통해서 부모하고 자녀가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실제 주택이 하나를 그냥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주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하고 건물이 만약에 소유권이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데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무주택인 거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사례 보시면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을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84제곱미터를 20%로 계산하면 17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무주택 예외로 보는 경우에는 이 지분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제곱미터로 보는 게 아니고 84제곱미터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주거용하고 상업용이 혼용되어 있는 복합 용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근린 상업용은 고려하지 않죠. 주택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용이 40제곱미터면 소형 저가주택 판단할 때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40제곱미터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가격만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순위 청약. 예전에는 이제 줍줍이라 그래서 유주택자들이 몰려서 경쟁이 심했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무주택자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규제 지역은 청약홈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이용할 수도 있고 사업주체가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이 중요하죠. 자,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주택에 당첨이 됐던 사람은 공통적으로 청약을 할 수가 없고요. 자, 부적격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자, 비규제 지역은 해당 주택의 부적격 당첨자만 안 되는데 규제 지역은 모든 주택의 부적격 제한기간 3개월에서 1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재당첨 제한자 같은 경우나 공급질서 교란자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 지역은 청약이 가능하지만 규제 지역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복 청약 역시 비규제 지역은 다른 주택과의 중복 청약은 가능하지만 동일 주택은 하나밖에 안 되죠. 근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율이 같으면 할 수가 없죠.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이제 추첨입니다. 가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은 10년, 청약과열 지역은 7년, 비규제 지역은 당첨자로 관리가 되지 않고요.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